하늘이 짙은 회색으로 무너진 날이었다. 파도는 배의 선체를 무자비하게 때렸고 바다는 분노한 짐승처럼 뒤엉켰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가족 여행 중 예상치 못한 폭풍을 만났고 구조 신호도 닿지 않은 채 거센 조류에 휘말려 떠내려갔다. 정신을 잃은 후 깨어난 곳은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는 이름 없는 무인도였다. 모래밭 위 쓰러진 채 깨어난 두 사람은 처음엔 서로를 확인하는 것조차 어려웠다. 배에 있던 다른 이들은 흔적조차 없었고 육지의 향기도 사라진 채 수평선 너머에는 오직 물의 색과 하늘의 색만이 번갈아 일렁였다. 식수는 없었고 먹을 것도 없었다. 첫날은 그저 서로를 붙들고 앉아 있었다. 시어머니는 속으로 기도를 읊었고 며느리는 말없이 눈물을 삼켰다. 그리고 이튿날부터 살아야 한다는 본능이 그들을 일으켜 세웠다. 시어머니는 어릴 적 산촌에서 살았던 경험을 떠올렸다. 나뭇가지로 막대기를 만들어 조개를 캐기 시작했고 며느리는 밀려온 해조류를 정리해 물기를 짜냈다. 함께 움직이며 손을 다지고 입술이 트고 피부가 갈라졌다. 조그마한 고기를 잡기 위해 바위 틈에서 기다렸고 손바닥을 찔러가며 날을 세운 돌조각으로 생선을 발랐다. 잠자리는 섬 북쪽의 동굴 안이었다. 빛은 들지 않았고 밤이면 파도 소리에 섞인 동물들의 울음이 들려왔다. 불도 없었고 담요도 없었다. 두 사람은 나뭇잎을 엮어 깔고 서로의 체온을 의지해 잠들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몸의 냄새는 자연의 냄새로 바뀌었고 머리는 풀잎에 감긴 채 거칠게 엉켰다. 며느리는 더 이상 화장을 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밥을 차려주지 않았다. 둘 사이엔 더 이상 예의도 거리도 없었다. 대신 서로가 버틸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었고 작은 소리에 함께 놀랐으며 파도가 들이칠 때 옷깃을 함께 움켜쥐었다. 폭풍이 지나간 지 며칠 후 섬 남쪽 끝자락 절벽에서 연기를 피우기 시작했다. 젖은 나뭇가지를 햇빛에 말리고 돌을 마찰시켜 불씨를 만들기 위해 수없이 실패했다. 결국 어느 날 마른 코코넛 껍질에 작은 불꽃이 번졌고 그것은 두 사람에게 다시 생명의 증표가 되었다. 그 불빛은 멀리서 보이진 않았지만 섬에 닿은 조난 신호의 단초가 되었다. 그리고 31일째 되던 날 수평선 너머에서 헬기 소리가 들려왔다. 며느리는 허겁지겁 해변으로 달려나갔고 시어머니는 뒤따라 손을 흔들었다. 구조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새카맣게 탔고 손톱은 부러져 있었으며 피부 곳곳엔 긁힌 자국과 상처가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살아있었고 서로를 놓지 않았다. 구조 후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는 이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되묻기 시작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길게 설명하지 않았다. 그저 함께였기 때문이라고 서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날 이후 카페에서는 커피를 만드는 손길이 조금 더 천천히 그리고 정성스럽게 바뀌었다. 벽에는 바닷바람에 실려온 듯한 작은 조개 껍질이 장식되었고 메뉴판 아래에는 서로를 붙드는 한 잔의 시간이라는 문구가 조용히 추가되었다. 무인도에서의 시간은 지워지지 않았다. 그것은 끔찍한 조난이었지만 동시에 서로를 다시 발견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이제 조용히 살아가는 일상 속에 작은 주름처럼 스며 있었다. 새벽이 깊어지면 섬은 바다와 하늘의 경계가 사라진 듯 묵직한 어둠에 잠겼다. 파도는 규칙적인 심장박동처럼 해안선을 두드렸고 그 리듬은 동굴 안까지 스며들어 두 사람의 얕은 잠을 흔들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몸을 둥글게 말고 맞붙어 누운 채 천장 틈새로 스미는 차가운 공기를 견뎠다. 비가 내린 다음 날이면 동굴 바닥으로 작은 물길이 생겨 바위 처마 끝에서 물방울이 떨어졌고 그 소리를 들으며 그들은 한밤중에도 불현듯 깨어났다. 깨어날 때마다 꿈과 현실의 층위는 뒤섞였고 풍족했던 과거의 기억이 일그러진 잔상처럼 뒤따랐다. 새벽 희뿌연 빛이 수면 위에 번지면 그들은 해안선을 따라 걸어 조개 껍질과 해조류를 수습했다. 파도가 밀어올린 해초 사이에는 무심코 버려진 플라스틱 부유물이 섞여 있었지만 그것조차 귀중한 생활 도구로 전환되었다. 시어머니는 투명한 병을 잘라 바가지로, 며느리는 낚싯줄 대신 페트병 마개를 실처럼 풀어밧줄을 엮었다. 날을 세운 조개 껍질은 작은 칼이 되었고 드러눕듯 반쯤 묻힌 나무 뿌리는 송곳으로 변모했다. 이 모든 시행착오 속에서 두 사람의 손바닥엔 굳은 살이 겹겹이 얹혔다. 식량 확보는 하루의 중심 과업이었다. 바위곳 아래 얕은 웅덩이에는 밀물때 들어온 작은 물고기와 개가 남았고
그들이 파놓은 즉석 웅덩이 덫은 시간과 인내를 바탕으로 서서히 성과를 드러냈다. 며느리는 물고기를 손질하며 내장을 분리해 말리고 시어머니는 바닷물과 비를 번갈아 모아 소금을 가열해 조미료를 만들었다. 하루에 한 번 갯바위 위에서 해 떠오르는 방향을 바라보며 간단한 식사를 나누었고 짭조름한 바람이 입술에 스미자 두 사람은 그저 서로의 눈빛을 확인했다. 그 눈빛에는 아직도 두려움이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생존에 대한 결의가 배어 있었다. 영양 결핍은 서서히 몸을 잠식했다. 손톱은 부서지고 근육은 수분 부족으로 경련을 일으켰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어린 시절 산촌에서 익힌 약초 지식을 떠올려 섬 곳곳에 자생하던 은빛잎 식물을 찾아 씹어먹으며 비타민을 보충했다. 며느리는 태풍 이후 쓰러진 야자수 고목에서 즙을 짜 수분을 얻었다. 그 즙은 달콤하지 않았지만 목구멍을 지나며 생명을 연장해주는 물줄기였다. 불씨는 가장 어려운 난제였다. 두꺼운 종유석 아래에서 모은 건조한 초목을 석영 돌조각으로 두드려 화마차를 시도했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68번째 시도에 조그만 불꽃이 피어올랐고 두 사람은 손바닥이 까져 피가 배어나오는 줄도 모른 채 바람을 가려가며 불씨를 키웠다. 그 순간 기나긴 침묵이 깃들었던 동굴에 주황빛이 번져나왔고 벽면 암흑 속에서 두 사람의 몸짓이 희미한 그림자로 흔들렸다. 불은 단순한 열언을 넘어 고립된 세계의 첫 번째 문화적 경계를 그렸다. 불빛 앞에서 그들은 시간을 계측하고 햇빛을 잃은 밤에도 생존의 의지를 시각화했다. 오랜 나날이 흐르며 시어머니의 매서운 생존 기술과 며느리의 기민한 발상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었다. 바닷가에 떠밀려온 유막을 활용해 표면에 기름을 발라 빛을 반사시키는 간이 신호판을 제작했고 해가 가장 높이 뜨는 정오 무렵 해변 모래사장에 커다란 SOS 문자를 그려 매일 갱신했다. 밀물에 지워지면 썰물 때 다시 새겼고 그 반복은 끝없는 제의처럼 계속되었다. 네 번째 주가 지나자 섬 남측 수평선 너머로 낯선 실루엣 하나가 미세하게 떠올랐다. 처음엔 환시인지 의심했으나 점차 커지는 형태가 헬리콥터임을 인지했다. 바람은 여전히 거셌지만 두 사람은 미리 말린 코코넛 섬유 다발에 불을 붙여 검은 연기를 만들었다. 연기는 바람결을 타고 하늘로 치솟았다. 헬기 조종사는 무인도 상공을 선회하며 불빛과 연기를 확인했고 곧 구조 전파가 발신되었다. 구조대가 착륙하던 순간 섬 전체가 흡수할 수 없는 소음이 땅을 흔들었다. 먼지와 모래가 일제히 솟구쳤고 프로펠러 바람은 동굴 앞의 불씨를 단숨에 꺼뜨렸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팔과 다리를 휘청이며 해변으로 나아갔다. 그들의 얼굴과 팔다리에는 소금기와 햇볕에 그을린 자국이 선명했고 옷은 해진 천 조각처럼 걸쳐져 있었다. 그러나 두 눈만큼은 맑았다. 조종사가 손을 뻗자 시어머니가 먼저 끄덕였고 며느리는 뒤에서 어깨를 지탱했다. 그 순간 한 달 동안 축적된 침묵의 언어가 미세한 떨림과 함께 무너져 내렸다. 구조선 안 응급처치가 진행되는 동안 두 사람은 따뜻한 담요 속에 묻혀 있었다. 링거액이 천천히 혈관을 타고 흐를 때 그들은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다. 의료진은 탈수와 영양실조를 진단했지만 생명지표는 안정적이었고 두 사람은 차분하게 눈을 감았다. 그 눈꺼풀 아래에서 소용돌이치던 섬의 파도와 바위 틈에 부딪히며 튀던 소금기, 그리고 동굴 천장에 어른거리던 불빛이 잔상처럼 완만하게 흩어졌다. 본토로 이송된 이후 회복은 두 사람을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었다. 시어머니는 물리치료실에서 천천히 굳은 관절을 풀었고 며느리는 영양 보충을 통해 빠르게 체력을 회복했다. 의료진이 심리 상담을 권유했으나 그들은 어느 정도의 말을 아꼈다. 무인도에서 형성된 침묵의 결속은 여전히 유효했고 언어는 필요 최소한으로 축소되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서로의 존재가 이미 충분한 언어로 자리했기 때문이었다. 석 달 뒤 일상을 회복한 두 사람은 다시 카페의 바리스타 앞에 섰다. 연습 삼아 처음 내린 라테에서 스팀 우유 거품이 조금씩 기울어졌다. 하지만 그 거품 속에는 한 달간의 바람과 파도, 그리고 뜨거운 고통 속에서도 사그라지지 않았던 삶의 입자가 녹아 있었다. 손님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으나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각자의 컵을 나란히 놓으며 조용히 호흡을 맞췄다. 커피 머신이 내뱉는 증기는 동굴 위로 솟아오르던 불꽃의 잔영처럼 따뜻했고 두 사람을 감싸는 향기에는 바다의 먼 기억이 묵도처럼 스며 있었다.
한 달의 고립과 구조, 그리고 복귀까지 이어진 이 연대기는 기록되지 않은 채 가족 서랍 한켠에 접혀 들어갔다. 그러나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손끝에는 아직도 거친 모래 아래 감촉이 남아 있었고, 밤이 깊어질 때마다 두 사람은 때때로 창밖 어둠을 바라보았다. 파도 소리가 들리지 않는 도시에서도 그들은 무인도의 파도를 기억했다. 그리고 그 기억이 바로 다시는 잃어버릴 수 없는 생의 윤곽임을 깊이 깨달았다. 구조된 이후의 일상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결을 지녔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같은 공간, 같은 시간 속에 있었지만 그들이 바라보는 세상의 무게는 무인도에서의 나날을 기점으로 뒤바뀌어 있었다. 카페의 조용한 음악, 증기와 원두향이 가득한 매장 안, 포스기와 컵홀더, 분주하게 오가는 손님들의 발걸음, 그리고 커피잔 속에 조심스럽게 담긴 거품 위에 미세한 라떼아트까지 모든 것이 이전보다 눈에 더 선명히 들어왔다. 살아있다는 실감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몸은 어느 정도 회복되었으나 마음은 아직 섬의 시간 안에 머물러 있었다. 시어머니는 아침마다 매장 문을 열기 전 습관처럼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거센 파도가 하늘을 덮었던 그날, 뿌리칠 수 없었던 공포의 감각이 어렴풋이 다시 떠오르는 순간이 종종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그 대신 손가락에 힘을 주어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면 바람이 매장 안으로 스며들었고 그 바람의 냄새가 바다와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데서부터 새로운 하루는 시작되었다. 며느리는 이전보다 말을 아꼈다. 손님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필요 이상의 설명을 삼갔고 그 대신 행동으로 마음을 표현하려 애썼다. 커피의 추출 온도에 더 민감해졌고 우유의 스티밍은 한층 섬세해졌다. 불에 닿아 검게 그을린 손등의 자국은 서서히 희미해졌지만 그 속에 스며든 기억은 그녀의 손놀림 하나하나에 배어나왔다. 메뉴판의 디자인을 수정하면서 그녀는 그 마지막 페이지에 작은 글귀를 넣었다. 살아남은 우리는 오늘의 온도를 잊지 않습니다. 고객들은 그 문구를 무심코 지나쳤지만 매장 직원들, 특히 바리스타들은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었다. 바리스타 한 명은 어느 날 조용히 물었다. 두 분, 예전보다 더 단단해지신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고 며느리를 잠시 바라본 뒤 말없이 커피잔을 닦았다. 며느리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커피 위에 라떼아트를 완성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되었던 순간이었다. 섬에서의 기억은 두 사람만이 공유하는 고유한 세계였다. 그들은 그곳에서 서로를 발견했고 서로를 지켜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절실함을 체득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땅을 파서 빗물을 모으는 장면을,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젖은 해조류를 말리며 불쏘시개를 준비하던 장면을 종종 떠올렸다. 그런 장면들이 지금의 커피 한 잔, 매장의 숨결, 손님의 웃음 속에 겹쳐져 들어왔다. 계절이 바뀌고 카페는 점차 다시 예전처럼 붐비기 시작했다. 손님들이 붐빌수록 두 사람은 매장 구석에 놓인 나무 의자에 잠시 앉아 짧은 호흡을 나눴다. 서로의 고단함을 알아채는 데에는 말이 필요 없었다. 그들은 무인도에서 그렇게 살아남았고 그 방식은 일상에서도 여전히 유효했다. 그해 여름, 시어머니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생존 체험 강의를 제안받았다. 단순한 재미를 위한 콘텐츠가 아니라 재난에 대비한 실제적인 지식과 감각을 전수하겠다는 취지였다. 처음에는 망설였으나 그녀는 조용히 수락했다. 그리고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함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었다. 화면에는 조약돌을 쌓아 만든 화덕, 나뭇가지를 엮어 만든 그늘막, 그리고 부서진 페트병으로 만든 물 담는 도구의 사진이 담겨 있었다. 모든 사진은 그들이 무인도에서 찍은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퇴원한 후 기억을 더듬어 다시 재현한 것들이었다. 그들은 그 순간들을 기억하고 싶었고 또한 기억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강연이 끝난 날 두 사람은 커뮤니티 센터 옥상에 올라 조용히 바람을 맞았다. 태양은 지고 있었고 건물 위에 내려앉는 노을은 붉게 물들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저 멀리 수평선이 없는 도시의 하늘을 오래 바라보다가 천천히 돌아섰다. 며느리는 잠시 눈을 감고 손등에 닿는 바람의 온도를 느꼈다. 그날 저녁 카페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문을 닫았다.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 두 사람은 함께 커피를 내렸다. 특별한 메뉴는 아니었다. 원두는 익숙했고 물의 온도는 정확했으며 우유는 천천히 부드럽게 거품을 머금었다. 커피를 따르던 손길은 조심스럽고 정직했으며 잔 안의 액체는 고요하게 표면 텐션을 유지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커피를 들었다.
한 모금 천천히. 입안을 감도는 쌉싸름한 향과 부드러운 우유의 조화는 그들의 지난 시간을 정직하게 되짚어주는 무언의 기록이었다. 컵을 내려놓고 그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창밖에서는 밤이 내리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 작은 조명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겹쳐놓고 있었다. 그 그림자 속에는 바람, 물, 불, 고요, 그리고 생존이 모두 녹아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두려움의 기억이 아니라 존재의 증명이었다. 그리고 그 증명은 매일의 커피 한 잔 안에, 눈빛 안에, 짧은 침묵 속에 고요히 스며들고 있었다. 그해 가을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무인도에서의 생환 이후 두 번째 계절을 맞이했다. 시간은 눈앞의 현실을 조금씩 무디게 만들었지만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 새겨진 경험은 단 한순간도 흐려지지 않았다. 무인도에서 함께 나눈 절망과 연대, 침묵과 인내, 그리고 작은 생존의 기적은 지금도 그들의 일상 속 구석구석에서 모습을 드러내곤 했다. 카페 문을 열면 늘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손잡이를 잡았다. 그 손은 이제 불에 그을린 자국이 옅어졌고 긴 시간 동안 커피잔을 쥐고 설거지를 하며 생긴 자잘한 굳은 살이 그 표면을 덮고 있었다. 그녀는 문을 열며 바깥 공기를 먼저 맞았다. 무인도에서의 아침은 항상 긴장으로 시작됐으나 이제 도시의 공기는 비록 매캐했지만 생존의 경계에서 벗어난 안전함을 품고 있었다. 그녀는 그 차이를 누구보다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다. 며느리는 조용히 매장 안조명을 켜고 커피 머신을 예열했다. 손목을 풀고 그라인더 앞에 선 후 가장 먼저 그날의 블렌딩 원두를 갈았다. 이 원두는 구조된 후 시어머니와 함께 고안한 특별 배합으로 깊고 묵직한 로스팅에 가벼운 산미가 더해진 것이 특징이었다. 두 사람은 이 커피에 특별한 이름을 붙이지 않았다. 그저 첫 커피라 불렀고 하루의 시작과 닮은 그 맛을 매일 똑같은 방식으로 정성껏 내려 마셨다. 고객들은 변함없이 찾아왔다. 어떤 이들은 늘 마시던 음료를 주문했고 또 어떤 이들은 메뉴판 앞에서 오래 고민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집중하며 그날의 컨디션과 취향을 눈빛과 손짓으로 파악해 나갔다. 진심은 말보다 빠르게 전달됐고 이곳의 커피는 맛뿐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온기를 담고 있었다. 가게 한편에는 작은 선반이 하나 놓였다. 그 위에는 무인도에서 돌아온 이후 시어머니가 손수 엮은 메모장들이 조용히 꽂혀 있었다. 기록은 간결하고도 생생했다. 어떤 바람은 날카롭고 어떤 파도는 온몸으로 받는다. 생존은 기술이 아니라 관계다. 몸이 먼저 살려는 쪽으로 움직일 때 마음은 따라오지 못한다. 그런 문장들이 적혀 있었다. 며느리는 손님들이 그것을 읽는 모습을 지켜보며 누군가의 하루에도 아주 작은 파문이 일기를 바랐다. 가끔은 손님 중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왔다. 이 문장 마음에 들어요. 또는 직접 쓰신 건가요? 질문은 간단했지만 그들이 경험한 고요한 시간의 결을 말로 옮기는 일은 여전히 쉽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대개 미소로 대답했고 며느리는 짧게 함께 겪은 이야기예요 라고 말한 뒤 커피를 다시 내렸다. 그 가을 지역 소규모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다. 무인도 생존기를 에세이로 출간하고 싶다는 제안이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 망설였지만 며느리는 조용히 노트를 모아 다시 읽었다. 그것은 단지 생존의 기록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였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너무 오래 거리두고 있던 두 사람이 서로를 이해해 가는 과정이기도 했다. 책은 불이 꺼진 곳에서 빛을 찾다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많은 관심을 받은 것은 아니었으나 독자들은 그 안에 담긴 고요한 진심에 감흥했고 서평은 꾸준히 이어졌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카페를 찾아와 책 속의 한 구절을 낭독하듯 읊었다. 내가 누군가에게 버팀목이 되어본 적이 없다는 게 가장 오래된 외로움이었다. 그 문장을 읽던 며느리는 한동안 말없이 그 여성을 바라보았고 시어머니는 그 순간 무엇보다 긴 눈빛을 며느리에게 건넸다. 시간은 다시 흐르고 있었다. 무인도에서 구조된 날로부터 정확히 1년이 지나던 날 두 사람은 조용한 식탁 앞에 마주 앉았다. 특별한 기념식은 없었다. 케이크도 꽃도 준비하지 않았다. 단지 그날 아침 내린 첫 커피를 서로에게 건넸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잔을 들었고 며느리는 작은 웃음을 머금은 채 눈을 맞췄다. 아무 말 없이 아주 천천히 커피를 마셨다. 그 한 모금에는 해안의 짠바람, 동굴의 어둠, 부서지는 조개 껍질 소리, 거센 파도 속 서로를 붙잡던 손길,
구조 헬기의 소음, 처음 맞은 도시의 빛, 그리고 살아남았다는 감각이 전부 담겨 있었다. 이후의 삶은 계속 이어졌다. 평범하지만 결코 단조롭지 않은 일상 속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서로에게 조금 더 가까운 존재로 자리 잡았다. 더 이상 말로 정의되지 않아도 그들은 서로를 충분히 이해했고 서로의 방식으로 삶을 지지하고 있었다. 카페에는 여전히 향기로운 커피가 내려졌고 두 사람은 그 한 잔 한 잔의 하루의 의미를 조용히 담아냈다. 누군가는 그냥 지나쳐갈 수도 있는 풍경이었으나 그들에겐 다시 돌아온 일상이었고 다시는 잃고 싶지 않은 오늘이었다. 그리고 그 오늘이 무엇보다도 소중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길고 조용했다. 바람은 눈보다 먼저 도시에 내려앉았고 이따금 매장 유리창에는 성에가 얇게 피어올랐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그 유리창을 닦는 일로 아침을 시작했다. 손끝에서 퍼져나가는 미세한 떨림은 찬 기운을 타고 손목, 팔꿈치, 어깨를 거쳐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으나 그 누구도 불편하다는 말은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조난 후 맞이한 두 번째 겨울이었다. 일상이 복귀되었고 카페는 평소처럼 운영되고 있었다. 하지만 둘 사이의 겨울은 단순한 계절적 개념을 넘어서 한 번쯤 다시 마주하고 짚어야 할 감정의 지층처럼 다가오고 있었다. 고요한 아침, 커피 원두를 갈아내는 기계 소리 사이로 느릿하게 흘러가는 음악은 과거의 잔상들을 천천히 끌어올렸다. 시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차트를 검토했다. 요일별 매출, 고객수 추이, 베스트셀러 음료 목록, 그리고 낭비된 원재료 항목까지. 숫자 하나하나를 눈으로 따라가며 그녀는 자신이 지금도 무언가를 꾸준히 통제하고 있다는 감각을 확인했다. 조난이라는 극단적 경험 속에서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그녀에게 있어 매장 관리라는 일상적인 행위는 곧 존재의 지속이자 세계의 회복이었다. 한편 며느리는 주방 안쪽에서 겨울 한정 메뉴를 준비하고 있었다. 고구마 크림 라떼와 유자 카모마일 티는 이 계절에 맞춘 대표 메뉴였고 해가 짧은 겨울날에 피로한 오후를 달래는데 알맞았다. 그녀는 수십 번의 시도 끝에 고구마 페이스트의 질감과 우유 비율을 조정했고 티 베이스는 일반 물이 아니라 저온에서 우린 감인물을 사용해 한층 부드러운 풍미를 만들었다. 레시피를 만드는 동안 그녀는 계속 무인도에서의 기억을 떠올렸다. 생존을 위해 잎을 씹고 바위에서 떨어진 물을 받아 마시며 하루를 견디던 그 시절. 맛이라는 감각은 사치였고 온도라는 개념은 단지 뜨겁거나 차가운 것 이상의 생존 그 자체였다. 그래서 이제 그녀가 내리는 커피와 차에는 위로라는 단어가 꼭 담겨 있어야 한다고 믿었다. 하루는 어느 손님이 따뜻한 고구마 라떼를 마시며 눈을 감고 미소 지었다. 짧은 순간이었으나 며느리는 그 표정을 기억했다. 조난에서 구조된 직후 처음 마신 미지근한 육수 한 컵이 얼마나 깊은 감정을 불러일으켰는지, 그리고 그 경험이 얼마나 강하게 맛이라는 기억으로 저장되었는지를 떠올리며 그녀는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단순한 음료 판매가 아니라는 점을 더욱 실감했다. 그 무렵 시어머니는 종종 며느리의 손등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한겨울의 건조한 공기 속에서도 그녀는 늘 손을 물에 담그고 있었고 오래전 상처는 옅어졌으나 아직도 흐릿한 자국으로 남아 있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핸드크림을 작은 용기에 덜어 카운터 위에 놓았고 며느리는 눈치채지 못한 듯 그 옆을 지나쳤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그 용기는 조용히 비워져 있었고 뚜껑은 정확히 다시 닫혀 있었다. 함께하는 시간이 쌓이면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더 많은 설명을 요구하지 않게 되었다. 말이 줄어드는 만큼 행동은 섬세해졌고 손끝에서 전해지는 배려의 무게는 가볍지 않았다. 겨울 햇빛이 유리창 너머로 비스듬히 쏟아질 때 그 빛은 두 사람의 어깨를 동시에 덮었다. 한쪽은 조용히 계산대를 정리했고 다른 한쪽은 커피를 따랐다.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를 향한 흐름은 물처럼 자연스러웠고 그것이야말로 조난 이전엔 결코 가질 수 없었던 호흡이었다. 늦은 저녁 매장 불을 끈 후 둘은 늘 하던 대로 작은 탁자에 마주 앉아 하루의 마지막 커피를 나눴다. 바깥은 눈이 흩날리고 있었고 창문 틈으로 스며든 찬 기운은 컵 속의 온기를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다. 커피 위로 떠오른 증기가 천천히 사라질 때까지 둘은 말없이 눈을 감았다. 그들은 안다. 이 조용한 순간이야말로 끝없이 거센 파도와 날카로운 바람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던 그들의 유일한 등불이었다는 것을.
그날 밤 가게 외벽에 작은 간판 조명이 남은 눈을 희미하게 비췄다. 그 빛 아래에는 함께 다시 시작한 곳이라는 문구가 작은 금속판 위에 각인되어 있었다. 아무도 묻지 않았고 아무도 설명하지 않았지만 그 문장은 둘만이 이해할 수 있는 서사이자 고백이었다. 이윽고 새벽이 다가왔고 또 다른 하루가 준비되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여느 때처럼 매장 문으로 향했고 며느리는 커피 머신의 온도를 점검했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살아간다는 것은 늘 똑같은 아침을 맞이하는 일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결코 같지 않은 수많은 의미와 감정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다르지만 조화로운 날들 위에 그들은 오늘도 묵묵히 함께 서 있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을 때 매장 앞 화분에서는 작고 여린 새싹이 올라왔다. 한겨울 내내 얼어붙어 있던 흙 속에서 아무 기척도 없이 숨어있던 생명이 마침내 세상의 표면을 향해 얼굴을 들이밀었다. 그 연초록의 흔들림은 그 무엇보다 조심스럽고 그 무엇보다 강인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출근길에 화분을 지나치며 자연스럽게 그 싹을 바라보았다. 따로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들이 다시 피워낸 삶도 저 새싹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무인도에서 돌아온 이후로 두 번째 봄이었다. 시간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흘러갔지만 기억은 마음 깊은 곳에서 여전히 분화구처럼 남아 있었다. 그것은 결코 무겁게 짓누르거나 흐릿하게 희미해지는 종류의 기억이 아니었다. 오히려 삶의 방향을 틀게 만든 중심점이자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어준 확고한 축이었다. 카페는 이전보다 훨씬 안정적인 리듬을 유지하고 있었다. 손님들의 발걸음은 꾸준했고 계절에 따라 메뉴를 조율하는 감각은 두 사람에게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다. 시어머니는 아침마다 영수증 출력을 점검하며 매출 흐름을 확인했고 며느리는 계절에 맞는 블렌딩 노트를 정리하며 새로운 시그니처 음료 구성을 고민했다. 둘의 손길이 겹치는 순간은 많지 않았으나 흐름은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한 사람은 실무를 통제하고 한 사람은 감각을 이끌었으며 이 둘의 균형이 매장을 하나의 작은 생명체처럼 살아 숨쉬게 했다. 그해 봄, 며느리는 오래전부터 구상해오던 메뉴를 실현하기로 했다. 이름은 숨숨결이었다. 고요히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처럼 그 커피 한 잔이 누군가에게 작은 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출발한 기획이었다. 직접 볶은 견과류를 곱게 갈아 우유에 우려낸 뒤 적당한 온도의 커피와 섞어 크림처럼 부드러운 질감을 내는 음료였다. 겉보기에 특별할 것 없었지만 한 모금 마시면 잔잔한 고요가 입안에 번지는 느낌을 주도록 의도되었다. 이 메뉴는 본사로부터 정식 승인을 받은 뒤 브랜드 전체에서 가맹점 추천 스페셜이라는 이름으로 채택되었다. 며느리는 그 소식을 듣고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결과보다 그 과정이 훨씬 더 중요했음을 알고 있었고 그 조용한 헌신의 무게가 때로는 환호보다 더 깊은 울림을 남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매장 안 커피 향이 달라졌다는 것을 가장 먼저 알아챘다. 새로운 원두와 크림이 만들어내는 향은 더 부드러우면서도 진했고 그것은 단순한 조합이 아닌 오랜 시간 쌓인 감각의 결과였다. 그녀는 그 커피를 마시며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하지만 이후 며느리의 손에 작은 쪽지를 건넸다. 거기에는 단 한 줄, 내가 만드는 건 커피가 아니라 시간인 것 같구나. 그 문장을 며느리는 마음 깊이 간직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언어, 말보다 깊은 신뢰가 거기 있었다. 봄이 한창 무르익을 즈음 마을 축제에 초청이 들어왔다.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행사에서 특별 음료 시연을 부탁받은 것이었다. 두 사람은 처음에 망설였지만 이 공간 안에만 머무를 수 없다는 자각과 함께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다. 작은 부스 안 간이 바리스타 장비를 설치하고 야외에서도 일정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원두와 우유의 비율, 온도, 시간까지 정밀하게 조정했다. 손님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한 잔씩 받아들었고 한참이 지나자 줄이 길게 늘어섰다. 그날 한 중년의 여성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남편과 사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바깥 외출도 망설여졌는데 이 커피의 향이 자신을 불러낸 것 같았다고.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커피를 들었고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여 그 감정을 받아들였다. 그 순간 며느리는 깨달았다. 조난에서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은 자신이 단지 살아있다는 것을 넘어서 누군가의 하루에 의미 있는 순간을 만들 수 있다는 데까지 이르러야 완성된다는 것을.
축제가 끝난 후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해가 지고 난 공터를 천천히 걸었다. 발밑에는 이른 봄꽃이 조용히 흩어져 있었고 어둠 속에서도 미세한 향기가 코끝에 닿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걷는 동안 서로에게서 감정의 파도를 느꼈다. 그 파도는 이제 결코 파괴적인 것이 아니었고 더 이상 두려움의 바다가 아니었다. 그것은 잔잔하고 따뜻한 서로를 밀어주고 당겨주는 온도의 파도였다. 그해 봄이 끝나갈 무렵 매장 앞 화분의 새싹은 제법 길게 자라 있었다. 시어머니는 흙을 갈아주며 뿌리 상태를 확인했고 며느리는 조용히 그 옆에서 물을 주었다. 손끝에 닿는 흙의 감촉은 부드럽고 따뜻했고 그것은 살아있다는 감각을 매일 새롭게 알려주는 은밀한 신호였다. 계절은 앞으로도 바뀔 것이고 또다시 더위와 추위가 그들을 찾아올 것이었다. 그러나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알고 있었다. 그 어떤 기후와 환경 속에서도 자신들이 결코 다시 무너지는 일은 없으리라는 것을. 왜냐하면 그들은 가장 극단의 상황에서 서로를 붙들며 다시 시작할 수 있었고 그 시작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삶은 매일 똑같은 일처럼 반복되지만 그 안에 담기는 의미는 날마다 달라진다. 그리고 그 의미를 가장 조용히 그러나 가장 강하게 쌓아 올리고 있는 이들은 지금 작은 카페 안에서 한 잔의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그것은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지는 않을지라도 분명히 위로할 수 있는 온기였다. 그리고 그 온기가 세상을 조금씩 따뜻하게 만들고 있었다.